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에 펼쳐지는 주식 대격돌 주유소 2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 박 PD입니다. 네, 박 PD님 지금 열심히 스쿼트하고 계신데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네. 2부에는 박팀과 도팀의 수익률 대결 제대로 한판 붙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투표 잊지 않으셨죠? 문자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늦지 않았습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도팀과 박팀의 대표위원님들 저희가 모시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도팀 박원재 위원님 열심히 인사해주고 계시고 옆에 정재훈 전문가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아,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가겠다? 박 PD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팀워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박팀 오늘 괜찮을까요? 빨리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박팀 와해제기 전에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희 주유소 포트폴리오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미 접수했죠. 기존 종목들을 모두 손절하고 전문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가 되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팀과 박팀 오늘 맞붙을 종목도 바로 살펴봐야겠죠? 도팀의 넥스틴 그리고 박팀의 ISC 오늘 제대로 붙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 갈팡질팡하고 계실 텐데 일단 투자 포인트를 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넥스틴과 ISC 맞붙었는데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할게요. 네, 넥스틴 이야기해 주시죠, 박원재 위원님. 넥스틴입니다. 네. 인스펙션이라 그랬죠. 검사 장비. 점점 검사 장비의 사용처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미세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젠 자꾸 단수가 올라가고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인스펙션 하는 것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3D로 가는데 국내에서 아주 빠르게 잡은 겁니다. 이거를 이미 해외 시장이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인스펙션은 다크가 있고 라이트가 있는데 요거를 KLA는 다 하지만 우리 넥스틴은 다크 인스펙션 시작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3%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 3%라는 거는 뭔 얘기죠? 확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반어법으로 되겠죠. 그래서 큰 시장의 확장성이 높은 시장을 수입 대체해서 이제 시작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넥스틴 여러분들 문자 투표해 주셔야겠죠. 도팀의 승리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 네? 인스펙션 이런 게 좀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넥스틴 이름이 약간 그 아이돌 그룹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아이돌 잘 아는 척하세요, 피디님?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ISC 딱 느낌 아시죠? 지금 ISC 지금 장전했고요. 오늘도 수익률 검문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재훈 위원님 후 불어주시죠. 너무 요염하게 앉아 계시는데 ISC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어요. 숫자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건데요. 3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보면 올해 매출 기준 한 1,500억에 영업이익 3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2015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던 게 42,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2만 원대죠. 2만 원대. 근데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찍을 거예요. 사상 최고 실적을 찍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역시 밀당의 귀재십니다. 네,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항상 좀 강렬합니다. 설명도 깔끔하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오늘은 딱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1위, 그다음에 사상 최고 실적, 요 숫자 찍히는 종목 오늘도 수익률 체포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ISC 뭔가 발사할 것 같은 우리 종목으로 빨리빨리 투표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넥스티는 절대 얘기 안 해주시네요. 네, 저희 넥스티. 왠지 질 것 같아가지고. 네, 큰 물에서 노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성장이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넥스팀까지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도팀과 박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매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트폴리오 현황으로 저희가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박팀의 수익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주연 전문가님을 좋다가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동신건설 14% 가고 있지만 빅텍 마이너스 7%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 전문가님 두산바켓 오늘도 잘 가던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7%대 수익률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비스 1%대 강수익권 지금 내고 있고요. 젠큐릭스도 마이너스 3%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박 PD님의 수익률 계속 보고 있는데 역시 이지원 전문가님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 현재 7%대, 7.86%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복구 금액은요. 100만 원이 지금 넘어가 있네요. 총 수익률 2.3%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팀도 질 수 없겠죠. 도팀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게 파란불이 켜진 게 없습니다. 원익홀딩스 5%대, 현대글로비스 3%대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원익 머트리얼즈도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판도 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죠. 3.93% 현재 안정적인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복구 금액은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는 파란불이 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총 수익률 0.9%로 바짝 따라잡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보셨으면 여러분들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될지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딱 감이 오시죠? 복구 금액만 보시더라도 거의 2.5배가 차이 납니다. 우리 저희는 시청자분들. 파란불이 켜져 있지 그다음에 뭐 않습니다. 빅텍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동신건설을 일단은 14% 목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야 뭐 웃음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돌부처 이지환 전문위원님의 또 주도적 버티기 또 수익률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발사 준비가 완료된 반도체 1위 기업 우리 ISC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 또 수익률 체포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 ISC로 빨리빨리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변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원자 전문가님, 지금 마지막 변론밖에 남겨두고 있질 않습니다. 왜 넥스틴이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강력하게 날려주시죠. 신규 상장주는 가장 부담이 오버행이라는 거죠. 물량이 쏟아지면 낭패를 봅니다. 근데 넥스틴이 상장된 날이 10월 8일이에요. 6개월 보통 보호예수 물량이면 다 풀립니다. 6개월이면은 4월 8일이죠. 예, 오버행 이슈에서 자유롭다. 두 번째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지금 계속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21년에 910억에 373억으로 퀀텀 점프를 했는데 22년에는 여기서도 또 점프를 합니다. 1300억에 552억. 3년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23년에도 1760억에 630억. 그러면 3년 후를 아느냐? 예, 압니다. 예측이 비교적 가능한 섹터고요. 지금 이 섹터를 하고 있는 게 KLA하고 히타치인데 히타치는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KLA 장비보다는 가격이 3분의 1 가격입니다. 싸고 좋은데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거의 점유율을 계속 늘려갈 것 같고요. 그러면 3년 후에 2023년에 450억 밸류를 보통 KLA 이쪽 장비의 밸류를 한 25배수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조가 넘어요. 현재 한 6,400억 시가총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쭉쭉쭉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회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 넥스틴에 대해서 마지막 변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 팀도 네, 들어봐야겠죠? 숫자로 말한다. ISC 발사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은요, 실적 봐보면 이건 왜 올해밖에 안 나와 있을까요? 담당 애널이 커버해 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마 이게 올라가게 되면 리포트 계속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사상 최고 실적. 두 번째, 수급도 겁나게 좋아요. 탄력적으로 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신이 기관 쪽에서는 최고입니다. 매수를 해준 단가가 뭐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지금 단가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업황, 뭐 지금 반도체 업황 나쁘다라고 좀 볼 수가 없죠. 결론은 수급 좋고 실적 최고 실적이고 업황 좋고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넥스틴과 ISC 끝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자 투표 마무리를 하고요. 과연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종목의 편에 서 주셨을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리한 종목은요. 네, 반도체 소부장의 도팀 넥스틴 이겼습니다. 네, 박팀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일단 이긴 도팀의 넥스틴 종목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어서 승자의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철강 업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C가 지금 두 번째 주유소에서 나오는 종목인데 맞습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 연이 정재원 없네요. 전문위원님 조금 다음번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항상 이게 채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아셨죠? 시간 됐잖아요. 뭐 질 아셨죠? 것 같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정재원 위원님 종목에다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재훈 의원님의 ISC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서울경제 주유소 공식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알려드리니까요. 일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진행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바로 넥스틴에 대한 이야기 들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오늘도 제가 남았습니다. ISC 종목도 좋았는데 넥스트 종목 결국 올해 한 해는 IT 반도체 쇼티지 얘기는 지속될 얘기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종목은 제가 다 선호하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차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승자의 종목이니까 넥스틴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넥스틴. 자, 넥스틴 가격은 지금 계속 음봉이 나고 있어요. 뭐 현재가 수준에서 잡으면 되는데 목표가는 한 9만 원 수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23년도 밸류 한 450억에 25배 하면 한 1조 초반이 나옵니다. 현재 6,400억이니까 그 중간 단계로 현재 83,500원이 고가인데 이 고가는 뭐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코드가 없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나 이거는 다 지나갔고요. 목표가 9만 원에 손절가는 글쎄요. 한 지금 6만 원 밑에 떨어져서 한 5만 5천 원 수준 잡으면은 크게 무리 없이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렉스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몇 번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은 철강 업황이 이제 대단합니다. 대단한 이유는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크니컬은 항상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가 될 테니까 포스코를 예로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코가 과거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슈퍼사이클이 여기가 일단은 우리 국내 기업이 가장 사이클적으로 길게 나왔던 국면입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국면이 아마 지금 과거에 뭐 철강,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이때 다 움직일 때인데 이때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때예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대해서 저가 공산품을 생산을 하고 이 생산된 공산품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돼서 미국에서는 소비를 하고 이게 이제 편안하게 골디락스 시절이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2007년도쯤에 중국에서는 단순하게 수입을 해서 조립해서 팔다가 야 이제 우리가 다 하자 이래갖고 제조 강국을 표명을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국가적 지원하에서 소재 산업을 다 합니다. 화학도 일으키고 철강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때 철강 산업은 굉장히 타이트한 산업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철강제를 한번 도로에서 보시면은 냉형 강판을 똘똘똘똘 말아놓은 철강제 이동하는 수송차를 가끔 보셨을 텐데 그런 걸 이동하려면은 굉장히 좀 힘들겠죠.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이 수출이나 이런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내에서 소화를 하고 한 4분의 1 수준만 이제 수출 품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산업 선진국인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1900년 초반에 영국, 이게 이제 1900년 중반에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1970년대 되면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오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에는 넘어가더라도 그냥 수급이 교란될 만큼 과잉 생산을 하지는 않았는데 중국은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철강 수요도 많이 하는데 공급 능력도 많이 키워놔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국내의 철강사나 이쪽은 아주 공급 과잉에 시달립니다. 중국제가 넘어와요. 그래서 계속 중국제, 후판, 철근, 뭐 강판 이런 것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이러한 사이클을 그립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2016년에 잠깐 이제 중국에서 감산을 한 달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증산을 합니다. 중국에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중국이 다구나. 중국이 수급 통제를 통해서 중국이 쏟아내면 철강 업황은 답이 없고 중국이 멈추면은 철강 업황이 돌아서는구나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철강 산업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 개통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 산업을 좀 아주 간략하게 개통도를 좀 통해서 이제 철강 산업은 크게 고로와 전기로가 있습니다. 고로와 전기로는 뭐냐면 결국은 원자재를 원하는
철광석이라는 광석에서 철 성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철광석을 캐내는 데가 호주와 브라질이 다 갖고 있습니다. 철광석 광산을. 그래서 이쪽에서 수입을 해온 이후에 요거를 이제 고로에서 코크스라고 석탄입니다. 석탄과 철광석을 이제 같이 믹싱을 해서 이제 떼면은 한 1300도 이렇게 불을 떼면은 철광석이 녹으면서 아주 시뻘건 쇳물이 나오는데 이걸 선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고로 타입이고요. 전기로는 뭐냐면 철광석으로 하지 않고 이제 폐철, 고철 이거를 다 쓴 거를 모아서 이걸 다시 녹여서 씁니다. 그럼 보통 1.1kg를 녹이면 1kg 정도가 나오는 그러면은 이제 밑에 따는 쇳물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럼 고로를 출발하는 게 원래 고로는 포스코만 했었는데 이제 현대제철이 고로를 만들어서 국내 고로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 다음에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쇳물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게 열연 강판을 만들 수 있고요. 두텁게 5mm 이상을 쓰는 걸 후판이라 그러는데 후판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늘게 만드는 걸 선재라고 하는데 이 선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연 강판에서 내려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슬랩에서 밀면은 이제 평평한 이제 그 강판이 나오는데 여기에 표면 처리를 하게 돼서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비재에서 만나는 가전제품의 강판이나 자동차 강판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냉형 강판과 이제 이런 쪽으로 아래쪽에 나오고요. 이제 칼라 강판으로 나가면 가전제품으로 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석이나 이런 게 써서 좀 강도를 높이는 거를 석도 강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기로 쪽에서 나오는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적으로 고철을 녹여서 만드는 쪽은 고품위보다는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저품위 철강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철근 같은 거 많이 쓰고요. 철근을 하는 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강이라고 건설 현장에서 이제 좀 HB 올라갈 때 H현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강의 형태를 만들어서 건설 현장에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 있고 조선소에서 쓰는 이제 후판, 조선 배를 만드는 데 쓰는 거는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5mm 이상 되는 거를 후판이라 해서 요거는 이제 특수용 선박 제조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철강 산업 계층들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하면 요즘 우리가 철강업이 핫한데 그럼 어디가 핫합니까? 라고 보면은 냉연이 굉장히 가격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가는 철광석과 석탄 가격입니다. 철광석과 석탄가를 믹싱을 해서 이제 쇳물을 뽑아서 냉연이라 그러는데 이 냉연과의 차이가 스프레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앞으로도 철광석 가격과 냉연 가격을 추적해 나가면 됩니다. 요거는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소리스나 이런 데에서 계속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이게 스프레드가 얼마까지 유지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재료를 구분하는 건 보통 조각류를 분류를 하는데 조각류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판재류, 강관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먼저 조각류를 보면은 형광과 본광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뭐냐면 형광은 그야말로 구조화된 걸로 건설 현장에서 용도에 맞게 꺾임새로 그냥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건설 현장에서 그대로 갖다 이었을 수 있게 이런 거를 형광이라 그러고요. 또 이제 철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와 합성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계속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이렇게 이게 공장에서 그렇게 이제 주물제조를 합니다. 형태에 맞게. 그리고 선재는 이제 볼트나 너트, 철선 이런 걸 선재로 하고요. 그다음에 궤도는 철도 궤일 뭐 이런 거를 궤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판재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이제 그 판재류를 여러 가지 도금을 해가지고 열연 박판이나 도금 강판을 만듭니다. 그런 강판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자동차 부품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의 부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냉형 강판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관유는 파이프죠. 그래서 이걸 똘똘 마르면 강관이 드는 겁니다. 판재류를. 그래서 강관유를 만들면 요거는 이제 수도관, 가스관. 미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그 쉐일을 추출을 하려면 밑에 드릴링을 하죠. 1km 넘게 파는데 그때 드릴링 할 때 넣는 관이 강관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강관 수익관세를 철폐를 했죠. 수익관세를 40%를 매겼었는데 철폐를 했습니다. 철폐를 한다는 건 지금 철강 산업이 이렇게 이제 화랑이 드는 건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죽었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 재정 정책이 신재생 쪽으로도 나가지만 역시 전통적인 SOC 산업인 도로나 교량이나 학교 이런 거를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단히 이렇게 강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수요가 5.8%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단은 중국이 공급단에서 배제되고 또 중국이 탄소 배출권을 통제받다 보니까 수급의 미스매칭이 생겨서 아마 이러한 미스매칭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강에 대해서 아웃레이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느냐를 보려면 중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공급 과잉을 항상 십수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럽과 탄소 중립 협약을 맺지 않으면 교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글로벌 트렌드에 중국이 항상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좀 여유를 줘라. 그래서 우리가 2040년까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2060년까지 우리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언에 그쳤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인 눈동자가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탄소 배출을 하는 주된 산업이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석유화학 이쪽인데 실질적으로 감산 정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철강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상징적으로 쿼터만 조절했는데 지금은 감산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발표된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 조정에는 그때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지금처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산하는 거 맞나? 뭐 이렇게 봤는데 지금 14년 5개년 계획 후반기로 갈수록 이게 점점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 감축 목표를 세웠다는 건데 대충 2018년에 1억 7천만 톤의 강제를 감축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보니까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다는 게 나타나면서 또 공급이 국내외 해외로 물량이 막 나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제대로 통제가 돼 있어서
지금 중국도 인프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국 자체 내에서 철강 소요가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한 20% 정도 가격이 쌌었어요. 철근도 그렇고 강재도 그렇고 판재료도. 근데 최근 가격을 보면은 오히려 국내산보다 지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쓸 물량도 지금 잘 되지 않으니 중국이 여간해서 해외로 밀어날 물량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중국이 계속 이렇게 수량의 통제가 되고 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었죠. 철강은 그렇게 멀리 수출하기가 편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수출을 해도 강관유나 뭐 이런 게 나가지 아주 판재료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차트를 하나 보시면 실질적으로 감산이 이루어지느냐? 예,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조강 생산량이 지금 전 세계의 수요량이 5% 늘어서 한 18억 7천만 톤 정도 수요가 나옵니다. 근데 공급 능력은 훨씬 더 많아요. 공급 능력이 훨씬 많은데 중요한 건 가동률을 통제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약에 가동률을 풀로 올리면은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동률을 통제를 통해서 이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을 폐쇄를 하거나 돌리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1년에는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는 좀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수량이 통제된다면 인프라 투자는 미국에서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인도도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결국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재건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재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고용 창출에. 지금 어느 국가나 가계소득 이전이 제일 고민인데 그 가장 손쉬운 부분이 SOC예요. 교량을 만들고 낡은 다리를 새로 짓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낙후된 학교를 새로 짓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가 공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된다면 지금 열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주식들을 보면 포스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조 5천억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만큼이냐 하면 이게 10년 만에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나온 게 10년 만에 나오는 일입니다. 다음 분기 어떨까요? 생각보다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6조가 넘을 수 있습니다. 6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포스코가 정말 제일 좋았던 2007, 8년도에 포스코의 이익이 얼마였냐면 6조 5천억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때의 주가가 68만 원이었어요. 이때의 주가가 7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 고점이. 만약에 올해의 영업이익이 6조를 타치한다면 50만 원은 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과거와 지금의 어떤 가격과 비교하면서 상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치가 이때밖에 없어요. 과거에 제일 좋았을 때와 지금과 차이는 어떤지. 오늘 현대제철도 발표했는데 완전히 서프라이즈 나왔죠. 예. 분기당 이익이 3천억이 나왔어요. 지금 증권사 컨센은 1,700억이었는데 3천억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 42 하면은 1조 2천억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에 현대제철도 좋았을 때 1조 3천억 나왔습니다. 이때 현대제철의 주가는 15만 원 선이었어요. 철강제 사이클이
자꾸 이 과거 2007, 8년도와 비교하는 건 그림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하고 틀린 거는 그때는 중국이 이제 물량을 막 쏟을 때고 지금은 구조조정할 때고 그리고 지금은 수요가 살아날 때고 공급은 통제할 때고 그래서 철강 산업은 두 기업만 얘기해 줬는데 여기에 곁다리 끼는 뭐 철근이나 강재나 강관이나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다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철강은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3, 4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점점 강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 아주 정말 두루뭉실하게 철강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보면은 쉽습니다. 어떤 섹터든지 다른 섹터들도 좀 우리 기저에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해하면서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3부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